또 다음 주는 저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아, 저를 볼 수도 있어. 예비군가요? 아니요. 예비군 코로나 때문에 안 열어. 아 맞다. 안 열고 저 뭐야, 내가 코로나 주사 맞고 죽을 수 있단 말이야. 오. 아이들이 코로나 주사 맞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선생님 저도 다음 주에 올 수 있어요. 네. 다음 주에 학교 가거든요. 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학교 가면 또 그냥 영상으로 드려야지 뭐 별수 있나? 아무튼 뭐 내용은 오늘로서 끝납니다. 내용은 오늘로 끝나고 그 문제풀이 다음 주는 이제 문제풀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잘 듣고 다음 주에는 뭐 안 나오셔도 괜찮긴 합니다. 맛보기니까 맛보기 완성이라기보다. 인천 요금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나? 다음 목요일 날 계약이지. 목요일에 계약이지. 수요일에 나올 수 있겠구만. 뭐 나오기 싫어 안 나와. 나 특한 거 없어. 특한데 뭐 안 나와 상관없지.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가져갑시다.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 했고 책에 있었던 내용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하고 일단 책에 없는 거 좀 추가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나눠드린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시간 끝나지 않을까 싶어.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문제 조금 풀어보고 그런 방향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칠판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책을 같이 보시면서 떠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책은 4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4페이지부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판만 보실 분은 칠판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하나씩 읽어봅시다. 한 16개? 중세국어는 한 16개 정도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고전 어떤 글들을 보면서 문장이나 작품을 보면서 스테판에 적어놓은 16개를 적용할 수 있으면 끝나요. 그러면 중세국어는 끝납니다. 막상 문제 풀어보면 어렵지가 않아. 어려운 것은 여기 높임법, 피동 그쪽이 어려웠었고 중세국어는 16가지만 외우면 그 적용만 할 줄 알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저는 맨 앞 페이지에 있는 이 빈 공간에다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어디 펴가지고는 적으셔도 되고 그냥 멍하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중세국어의 특징. 중세국어의 특징. 이어적기 있었어요. 이어적기. 첫 번째는 이어적기 있었습니다. 이어적기는 다른 말로 연철이라고 했었어요. 연철. 연철. 왠지 연철, 아니, 이어적기 반대말 뭡니까? 어? 어? 이어적기, 죄송합니다. 맞네요. 네, 착각했어. 맞았어요. 죄송해요. 자, 끊어적기. 내가 헷갈리네. 자, 끊어적기는 같은 말로 분철이라는 말이 있었죠. 분철. 예를 들면은 이어적기는 말, 싸, 미라고 적는 것이고요. 끊어적기는 말, 쌈이라고 적는 것이고 뭔지 아실 겁니다. 여기다 이제 추가를 조금 해보자면은 거듭적기라고 있었죠. 내신에서는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가끔씩 나와서 이건 거듭적기는 거듭적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말, 쌈, 미라고 적으면은 거듭적기죠. 무엇이 이어적기고 무엇이 거듭적기인지만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이것과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다르죠. 붙여쓰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붙여쓰기. 붙여적기인가? 붙여쓰기. 우리 중세국어에서는 스페이스바를 안 눌렀다고 했어요. 다 붙여졌습니다. 특히나 세로 쓰기였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더더군다나 실현되기가 어려웠었죠. 하지만 현재에는 띄어쓰기. 과거에는 이어적기와 붙여쓰기 이 두 가지를 사용했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팔종성법. 팔종성법. 종성이라는 것은 음절의 받침이라고 했었어요. 이 받침에서 발음이 될 수 있는 자음은 총 8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기역부터 이응까지의 자음들을 싹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팔종성법. 근데 이게 이제 중세라고 한다면은 현대에는 칠종성법이죠. 칠종성법.
이거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현재는 말하고 있고요. COC 빠지죠. COC. 과거는 표음주의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었기 때문에 팔종성법에서는요. 표기도 8개, 발음도 8개예요. 그렇죠. 팔종성법은 표기도 8개가 가능하고 발음도 8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칠종성은요. 칠종성법 현대에는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니라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것이기 때문에 발음은 7개밖에 가능하지 않지만은 표기는 모든 장음을 다 적을 수 있다는 차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기다가 추가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팔종성법이 안 지켜지고 있는 중세 문헌도 있죠. 그게 뭡니까? 이거는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말을 쓰면 좋겠어요. 종성, 부용, 초성. 종성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무엇을? 초성에 사용한 모든 자음을. 이 8개의 자음 이외에 종성에서 다른 자음이 보인다면은 그건 그냥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한글을 만들 때 원리가 종성부용 초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표음주의로 소리 나는 대로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8개의 자음만 적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순서는 종성부용 초성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팔종문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세종대왕님이. 그래서 이게 섞여가지고 사용될 때가 있어요. 대체는 팔종문법이 잘 지켜지지만은 팔종문법이 안 지켜지는 부분을 본다면은 거기가 문제 나오겠죠. 문헌들을 볼 때 팔종성법, 종성부용 초성 눈여겨서 보셔야 할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소실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현대와 비교했을 때 소실, 사라져버린 의문이 있어요. 사라져버린 의문이 있습니다. 이 의문을 문자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실 의문, 소실 문자. 저는 의문이란 말 쓸게요. 소실 의문 10원짜리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사 먹으니 씨만 남았다 하고 순경은 비유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은 순경은 기읍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사라졌습니다. 1400년대 중반만 지나가더라도 순경은 기읍은 사라집니다. 연도를 쓰지 않더라도 그 문헌에 연도를 안 쓰더라도 순경은 기읍이 있다? 그럼 1400년도 중반이겠구나. 후반만 가도 안 보여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받침에서 요 꽁다리 달린 사과 모양의 이응, 이 녀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응이죠. 지금 우리 현대에서 쓰고 있는 이응이 요 꽁다리 달린 받침에서 꽁다리 달린 이응. 이런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현대에 없죠. 어두자음군은. 어두자음군 어디에만 있습니까? 종성에만 존재해요. 받침에서만 어두자음군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어두를 빼고 받침에서만 자음군이 존재를 합니다. 과거에는 어두에도 존재가 가능했었어요. 자, 어두에 자음군이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나아가야 될 게 병서라는 말이 있어요. 병서. 자음을 만들어내는 방식 중에 원리 중에서 병서라는 방식이 있었죠. 화병병서와 각자병서가 있었습니다. 화병병서와 각자병서. 화병병서는 이런 것들이 합용병서였었고요. 각자병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병서죠. 어두자음군은 이 합용병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자음군을 보면서 합용병서까지도 말할 수가 있어요. 각자병서는 안 물어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각자병서를 내가 이걸 어두자음군으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건. 이 녀석 어차피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제가 모르는 겁니다. 교과서에 없으니까 제가 모르는 거지. 뭐 문제에 나오는데 제가 모른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문제에서 안 물어. 자, 어두자음군 하면은 어두에 쓰인 자음군들은 다 합용병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연서 있었죠. 연서. 병서와 연서가 있었는데 연서는 여기 있는 순경은 비읍을 보면서 연서라고 합니다. 순경은 미음, 순경은 피읍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미 1400년 중반 오면 순경은 기읍 빼고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연서는. 그래서 연서는 순경은 기읍 정도만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6번 옹삭하니까 일로 옮겨갑시다. 칠판이 크면 1번부터 16번까지 쫙 적어버리겠는데 쏟다 보니까 지우고 해야겠네. 아쉽습니다. 자 6번 6번은 방점. 현대에는 음운이라고 할 수 있는, 즉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장음, 소리의 길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소리의 높낮이가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선은 삼성체계로서 단어의 뜻을 나타낸다고 했었어요. 삼성체계. 중국은 사성체계, 베트남은 육성체계. 육성체계 같은 거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사성체계는 조금 낼만합니다. 중국은 사성, 조선은 삼성. 삼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낮으면은 평성, 높으면은 거성, 낮았다 높아지면 상성. 이건 점이 없고 점이 하나고 점이 두 개로 표현을 합니다. 평성은 점이 없고 거성은 점이 하나, 상성은 점이 두 개.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성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방점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성조를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성조가 있습니다. 하나 있으면 거성, 두 개 있으면 상성.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7번. 이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평성, 거성, 상성, 평성, 거성이라고 존재했을 때 이거 이제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평성이니까 낮게 시작했다가 상성이니까 높게 올라가야겠죠. 그 다음에 평성이니까 낮고 거성이니까 높게 올라가고 상성이니까 낮았다가 다시 높아지고 평성이니까 내려가서 이쪽 끊고 거성이니까 올라가서 끊고 할 줄 아셔야 된다. 이거 이미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내신에서 충분히 나오죠. 평성, 상성, 거성을 이런 식으로 선으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우고 일곱 번째는 현대에는 적용되는 음운 변동이 과거에는 적용이 안 되는 녀석들이 있었어요. 두음 법칙이라든지 두음 법칙, 그 다음에 원수모음화, 그리고 두개음화. 두음 법칙, 원수모음화, 두개음화. 얘네는 우리 중세국어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음운 변동이었다는 것이죠. 알겠죠? 예시를 들면은 니르다. 현대는 이르다라고 하죠. 이르다. 니은이 이를 만났을 때 삭제가 되어버리는 법칙을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원수모음화는 물, 불, 풀. 얘네 지금 현재에는 전부 워터, 파이어, 글래스예요. 글래스 맞죠? 자, 물, 풀, 원수모음화. 원수모음화라는 것은 이 미음, 비읍, 피읍이라는 자음들이 아래에 있는 으라는 모음을 우로 바꿔버리는 것을 원수모음화라고 합니다. 으가 우로 바뀌는 거. 어디 영향을 받아서? 위에 있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미음, 비읍, 피읍을 발음하려고 할 때 입술이 모이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닮아가지고 음모음이 우로 변하는 것을 원수모음화라고 합니다. 두개음화는 디귿이나 티읕이 이모음 계열을 만났을 때 지읒, 치읓으로 변하는 것이죠. 표지라고 안 하고 표디라고 하죠. 부처라고 안 하고 부텨라고 합니다. 부처가 아니라 부텨. 이런 것을 두개음화가 적용됐다, 적용되지 않는다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8번째. 이제 절반이네. 8번째. 모음조어. 모음조어는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모음조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표기를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결합을 시키는 것을 모음조어라고 하죠. 양성은 작고 가볍고 빠른 것을 말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모음들을 말하고, 음성모음은 크고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것이 음성모음입니다. 단모음들만 적는다면요, 중세 때의 단모음들을 양성과 음성으로 나눈다면은
아래야 아, 오 이게 양성 모음이고요. 우 이거 세 개가 음성 모음입니다. 아래야 아, 오, 우 이게 음성 모음이에요. 양성 음성. 그리고 여기 이가 중성 모음으로 들어가 있죠. 중성 모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단모음이라고 했어요. 단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대의 단모음이지만은 여기에 안 들어간 녀석도 있어요. 현대의 단모음이지만 여기에 못 들어간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 위. 이거 빼고 아래아 빼고 이거 4개 더하면은 우리가 현대 알고 있는 단모음 10개가 되는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옛날에 3학년 때 했겠죠. 자, 얘는 뭐라고요? 얘는 이중모음이라고. 이중모음. 이건 모음조화하고 이제 조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거지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 홍구 혹시 이중모음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모음 단모음 두 개 합쳐진 게 이중모음 아니에요? 틀렸어요. 단모음에 뭐가 결합된 거? 아야. 자,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된 거.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된 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단모음이고 하나는 반모음이었어요. 하나는 단모음, 하나는 반모음. 우리가 현대에는 요거 어떤 결합이라고 말하나요? 반모음 2 플러스 R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요거 반모음 5 플러스 R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대에는 반모음이 앞에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세 때는 뒤로 갈 수 있었습니다. 뒤로. 그래서 여기는 뒤에 것들이 반모음이에요. 뒤에가. 그건 그냥 조금 깊긴 하지만 그냥 들어가 주세요. 읽을 때 아이, 어이, 오이, 우이라고 읽으면 됐었습니다. 제가 뭐 읽을 때 반모음처럼 읽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중모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물어봐요. 자, 9번은 제일 중요한 거. 주격조사. 여러분들이 보는 그 문장에 주격조사가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문장에 주격조사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눈치챌 줄 아셔야 돼요. 물론 가장 중요한 문장들은 외워버리면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공부하지 않은 처음 보는 문장들이 보기에 튀어나왔을 때 거기서 주격조사가 들어있다는 걸 눈치챌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주격조사는 가라는 게 없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가라는 주격조사는 없고 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하나. 근데 이라는 녀석이 세 가지 형태로 문장에 사용된다고 했었죠. 세 가지 형태. 저는 이제 수업할 때 1번 주격조사, 2번 주격조사, 3번 주격조사라고 말을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1번 주격조사는 주격조사 앞에 오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가 오고요.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이가 오고요. 이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싸미, 부혀이, 불휘. 뭔지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이해하겠어? 자, 원래 말씀이죠. 말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이가 왔는데 당연히 이어졌기 있기 때문에 미음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원래는 부텨라는 명사인데 이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모음이 아니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를 붙여줘서 부텨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루트, 뿌리 원래 불휘예요. 불휘 이로 끝났으니까 여기 적었잖아. 여기 반모음이라고. 반모음. 여기서 말하는 이는 단모음이도 있지만 반모음이도 말합니다. 반모음 이가 마지막에 왔으니까 아무것도 오지를 못하고 그때 불휘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뿌리가 원래 불후가 아니야. 불후가 아니라 불휘예요. 불휘. 여기에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는 것이 주격조사가 담겨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싹 지우고 다시 할 겁니다.
리우님 질문 없습니까? 그래. 채연이는? 채연이 괜찮아? 여러분 다 맞아야지 조금 있다가 이제 문장 분석까지 다 할 줄 알아야지. 9개 했군요. 9개. 이걸 다 써놓고 나서 문장을 보면서 야 몇 번에 해당하냐 이게 그걸 물어보면 좋은데 불가능한 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네요. 10번까지 하면은 책에 있는 내용은 끝이 납니다. 10번까지 하면 책에 있는 내용은 끝이 나고 오늘 추가로 6개를 더 해볼게요. 자, 10번은 관형격 조사. 책에는 목적격 조사도 있었는데 목적격 조사는 사실 말할 게 없어요. 그럼 모음 조화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목적격 조사는 특별히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모음 조화에 들어가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형격 조사. 현대에는 관형격 조사가 의죠, 의. 현대에는 의입니다. 의. 그래서 나의 책, 아버지의 가방, 어머니의 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오는 채연이 뒤에 오는 채연을 수식해주도록 만드는 조사를 관형격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관형격 조사가 3개였죠, 3개. 첫 번째 관형격 조사는 앞에 온 채연이 유정명사일 때 그때 의 혹은 애 이게 오는 의 혹은 애가 옵니다. 이건 당연히 모음조화에 의해서 오는 거겠죠. 모음조화에 의해서 앞에 오는 유정명사의 마지막 모음이 양성모음이면은 이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고 음성모음이면은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뜻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기능의 차이도 없고요. 두 번째 무정명사.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것을 무정명사라고 하죠. 무정명사가 올 때에는 시옷을 써줍니다. 시옷. 받침에 써줘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이제 이어접기에도 상관없고. 이어접기는 없나? 잘 모르겠네. 다음 주 유정명사가 왔을 때에는 시옷으로 관형격 조사가 사용이 됩니다. 자, 특이한 건 무엇입니까? 유정명사인데 존칭의 표현을 써요. 존칭을 드러내야 할 때,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야 할 때는 그때는 시옷을 써준다는 거.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부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부처의, 부처님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야. 사람의 이름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처음 보는 사람 오른쪽에 시옷이 붙어있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이름인 것 같아.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그 뒤에 오는 것이 애야. 이러면은 뭐야? 말하는 사람보다 낮거나 혹은 동등하거나 이런 관계겠네.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알 수 있는 조사가 관형격 조사입니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관형격 조사도 많이 나옵니다. 무정명사의 대표적인 예가 나란 말싸움이 할 때 나라의. 자, 여기까지 하면 책이 끝났습니다. 책이 끝났고 오늘 이제 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아두셔야 될 것이 중세국어는요 현대국어보다 훨씬 더 우리가 공식처럼 배우는 이 문법이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예외가 정말 많이 늘어나요. 예외가 초창기니까. 또 우리가 외운 대로 예를 들면은 여기 봐보세요. 공장. 지금 생각해 공장 높여야 돼요, 안 높여야 돼요? 높여야죠. 높여야 되는데 이게 와버린다니까. 말하는 사람이 공자님하고 친구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문법들을 많이 안 지키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문법과 제가 생각하는 문법이 달라. 그런 경우가 흔했어. 지금 문법책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배우니까 우리가 공통된 문법을 사용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그냥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거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동을 막 지금 외워놓은 것들에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기보다는 이거 예외구나 라고 치부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질문을 하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문장보다는 원리에서 벗어나면은 예외는 문제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지. 문제로 예외는 특별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번부터 새로운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명사형 어미라는 게 있어요.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한국이 우리나라 지금 현대에서 명사형 어미는 뭐가 있죠?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처럼 쓰이도록 바꿔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음기. 잘했어요. 음기. 이게 명사형 어미입니다. 현대 명사형 어미. 근데 과거에는 기라는 녀석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기는 빼버리시면 됩니다. 기가 나올 때에는 주격조사 가가 나올 때나 마찬가지로 저 뒤에예요. 저 뒤에. 그래서 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음이 음으로 쓰이질 않고 뭘로 쓰이냐면은 음으로 쓰입니다. 명사형 어미 은지 옴하고 음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현대에는 음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옴하고 음이 있었어. 뭐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 두 개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형 어미도 모음 조화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죠. 명사형 어미 따로 문제 내기보다는 모음 조화로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현대에서는요 먹다에 음을 결합해서 먹음이라고 씁니다. 먹음. 과거에는 어떻게 썼을까요? 자, 언제 계속 해봅시다. 이 뒤에 뭐 붙이면 될까?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음성 모음인 음을 쓰면 되겠죠. 대신에 이것처럼 먹음이라고 안 쓰고 이어적기로 해서 먹음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자, 과거에는 지금 현대에는 쓰다에다가 음을 결합을 시켜서요 씀이라고 합니다. 씀. 근데 과거는요 쓰다에서 쓰다. 자, 이거 어두자음군으로 쓰다라고 했었어요. 여기에 음성 모음이니까 음을 붙이면 되겠죠. 음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을을 지우고 숨 이게 나오는 거죠. 숨. 음운 변동에서 모음 탈락 중에 탈락이라고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탈락. 쓰다라는 동사가 명령형으로는 써 그러잖아요. 써. 왜? 탈락 때문에. 이게 중세에도 존재했었어요. 같은 경우는 다른 모음하고 만날 때 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숨이라는 녀석으로 남는 것이죠. 뭐 여기다가 만약에 부사격조사 애가 결합이 된다면요 어떤 식으로 쓰겠습니까? 숨에 이렇게 되는 거죠. 숨에. 자, 훈민정음 헬의 서문을 보면은 수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매. 이 수매를 보면서 어가는 쓰고 명사형음이 음이 결합됐고 얘 부사격조사 애가 결합이 돼서 이어적기가 된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중세국어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입니다. 중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문장에 쓰여 있는 걸 보고 그것을 자르고 잘라낼 줄 알면은 중세국어가 끝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명사형어미였습니다. 명사형어미.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처럼 쓰도록 만들어주는 어미를 명사형어미라고 했었어요. 자, 12번째. 12번째는 동국 정운식 한자음입니다. 동국 정운식 한자음. 말이 더럽게 어렵죠? 동국 정운식 한자음. 동국정운이라는 것은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입니다. 누가 썼냐면 세종대왕님이 쓰셨어요. 동국정운. 세종대왕님이 쓰셨습니다. 이 책을 왜 썼냐면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한자 있죠. 한자.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성국이 어떻게 읽어? 산이라고 읽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는 지금 산이라고 읽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이걸 산이라고 읽자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걸 산이라고 읽고 누구는 뭐 샹 이렇게 읽고 누구는 뭐 쌍 이렇게 읽고 치맴이야 치맴.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종님이 생각할 때 이걸 정해야겠다. 한자어들의 음을 내가 정해버려야지. 그렇게 하면은 공통된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훨씬 효율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동국정운입니다. 뛰어나시죠 아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음에 가깝게 만들었어요. 중국의 음에 가깝게. 자, 리우리 읽어보세요. 중국이라고 읽는다고요. 중국이라고. 과거에 우리 선조님들도 중국이라고 읽었어.
근데 세종대왕님은 그래도 원어에 가깝게 써야지 원어에 가깝게. 그래서 뭐라고 씁니까? 뒤움기 뭐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종대왕 만들고 세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사라져버려요.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바로 사라집니다. 동국정문시 한자음의 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많긴 한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동국정문식에서는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 떠오르는 게 이것밖에 없네. 자, 이거 집가란 말이에요. 집가. 가라고 쓰려고 했는데 초성, 중성밖에 없어. 안 돼 이러면은 동국정문식에서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를 채워줘야 돼. 채워줘야 돼. 대신에 이 이응은 읽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써줘야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세종대왕 훈민정음 해례본을 딱 처음에 펴면은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자 생종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써있습니다. 생종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생종엉쟁이라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동국정문식 한자음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종성의 이응은 읽는 것이 아니다. 한자음에서. 대신에 과수원 모양 뾰족 튀어나오고 이것은 읽어줘야 된다. 이거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동국정문식 한자음이에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3번째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열세 번째. 현재하고 다른 단어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긴 한데 의미가 달라요. 생긴 건 비슷해. 발음도 비슷해. 근데 의미가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동. 의미의 이동, 의미의 축소, 의미의 확장. 교과서에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동, 축소, 확장으로서 의미가 변화를 합니다. 단어의 의미가 변화를 하는데 이동, 축소, 확장. 물론 삭제가 되어버린 변화가 아니라 삭제가 되어버린 단어도 있습니다. 삭제, 소멸, 아예 지금은 안 쓰는 단어도 존재해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은 어리다. 칠드런이야. 지금은 우리 지금 현대에는 어리다가 칠드런으로 쓰입니다. 중세에는요 어리석다로 쓰이죠. 어리석다라는 의미에서 칠드런이라는 의미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런 걸 이동이라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어린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리석다에서 나온 거예요. 어리석다. 어린이가 왜 어린이에요? 어리석어서. 맞아요? 어른은 왜 어른입니까? 사랑을 할 수 있어서. 그냥 얼우다가 사랑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얼우다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사랑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 결혼을 해야 어른으로 인정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결혼을 해야 상투도 달아주고 어른으로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여쁘다. 지금은 예쁘다, 프리티로 쓰입니다. 과거에는요, 불쌍하다로 쓰였어요. 불쌍하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변한 것을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의미 이동. 많이 있을 테지만은 저도 잘 몰라요. 그만큼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의미. 자, 축소가 상당히 많죠. 자, 채연이 생각할 때 얼굴, 현대에는 뭐라고 씁니까 이거? 얼굴이라고 써요. 페이스로 씁니다. 페이스. 근데 과거에는요, 우리 몸 전체를 얼굴이라고 했어요. 몸 전체를. 그럼 몸 전체로 쓰이던 그 단어가 한국만을, 우리 신체 한 부위만을 쓰는 거니까는 축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걸 단어 의미의 축소라고 합니다. 축소. 그다음에 놈이라는 말은 과거에도 썼고 지금도 씁니다. 근데 지금은 놈이라는 말이요, 남성을 약간은 비하하는 의미로서 사용하죠. 맞죠? 놈. 근데 과거에는 놈이 그냥 사람 자체였어요. 피플이었습니다. 휴먼, 피플. 그래서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에서 남성으로 국한을 시켰으니까는 의미가 축소됐다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거 두 개입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개. 확장은 몰라요. 확장 안 나옵니다. 확장은 문장들을 찾아봤을 때 내가 예시를 옛날에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아무리 예문을 봐도 그 예시가 사용되지 않아. 그래서 나도 까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단어가 의미가 변화한다. 삭제는 뭐 전차? 이런 전차로 내가 28자를 맹가노니 할 때 전차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이유인데 이 말 더 이상 안 써요. 전차라는 말. 삭제. 또 뭐 있을까? 뭐 위단가? 잘 몰라 이거. 이거 흔들리다 뭐지? 흔들리다인데 이 말도 이제 안 써. 삭제. 지금은 아예 얘네들은 지금도 어느 정도 비슷한 말이 쓰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 다른 단어가 대체가 돼 버렸습니다. 이런 건 삭제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소멸. 자, 여기까지 13번이었습니다. 14번. 4번.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종성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음절의 받침이겠네요. 음절의 받침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히읗이 과거에는 존재했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쓰는 거예요. 하늘 하고 히읗, 뭐 바다, 히읗, 뭐 안, 우리 몸속 안이라고 할 때 히읗, 수, 암 뒤에 히읗, 하나, 둘 뒤에 히읗, 또 뭐 있을까? 넷가 할 때 히읗. 이런 것들 더 있나?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라도 있고 나라, 히읗. 우리 지금 쓸 때 히읗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체언들 뒤에는 히읗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늘 이라고 쓰면 되는 것을 주격조사 이를 바로 결합시키면 되는 것을 과거에 어떻게 썼어요? 하늘 히. 또 뭐 있었을까? 지금 안과가 아니라 안과 밥 할 때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안과 밥. 이거 과거에 어떻게 썼을까요? 안화 밥. 되십니까? 현대에도 안하고 밥을 섞었을 때 안팝이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히읗이 남아있어서 그래. 이것이 남아있었어. 수컷, 수탑 할 때 수하고 닭하고 합칠 때 수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히읗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이런 것을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합니다. 한 50 몇 가지 있어요. 50 몇 가지. 근데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도 이거 히읗 종성체언 말하면서 여러분 외우지 말라고 했어. 자기도 못 외웠다고. 60 넘으신 교수님이었는데 자기도 못 외웠다고 외우지 말라고 했었어.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문장에서 나왔을 때 히읗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지? 여기 왜 거센 소리가 갑자기 되지? 그러면 그게 그냥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보시길 바랍니다. 히읗 종성체언은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아주세요. 자, 15번. 체언의 고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쓰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학문적 용어는 고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용. 쉬운 말로 하면은 체언의 형태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고용이라는 말은 아마 요즘에 안 쓸 거예요. 체언의 형태 변화. 우리나라 말에서 형태가 변화하는 단어 품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술교 조사 빼고 동사와 형용사가 형태가 변화합니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음으로 먹으니까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예쁨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뿐입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체언도 형태를 변화할 수 있었어요. 그걸 동사나 형용사는 활용이라고 하고요. 체언은 고용이라고 했습니다. 고용. 혹시 모르니까 그냥 단어만 기억을 해주세요. 고용. 하나만 예를 들게요. 하나. 저도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깊이 들어가면 4개 정도 있는데 교과서에서 배울 만한 게 여러분들 하나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쓸까?
자, 현대에는 나무, 뭔지 나무 말고 다른 글자로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아, 목 있지, 나무 목. 그거 말고 나무는 없어요. 나무 그냥 하나예요. 나무 하나. 근데 과거에는 이 나무가 두 개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모, 하나는 남기역.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나모, 남기역. 자, 현대에는요, 나무 플러스 보조사 도를 합치면요, 그냥 나무도라고 하면 됩니다. 나무도. 과거에는 나모도라고 했어요. 나모도. 나무 플러스 도에서 나모도. 이건 뭐 상관이 없죠. 똑같죠. 현대랑. 근데 어떻게 볼까? 을이라고 할까? 을. 자, 목적격 조사인 을을 붙여보겠습니다. 현대는 나무를 하면 되죠. 나무를.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무 뒤에 오는 조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는지 모음으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자음으로 시작하면 나모를 썼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면 남기역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모음 위에다가 기역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을이 아니라 알이 온 것은 당연히 모음 조화이기 때문입니다. 을이 아니라 알을 써준 것은 모음 조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갈 하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남갈. 해석은 나무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나무를. 뭐 최근에 고경은 나무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용비어천가 제2장에서 이 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16번이군요. 16번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뭐야? 높임법이군요. 자, 16번은 높임법. 현대랑 똑같아요. 높임법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상대 높임은 안 가르치겠어요. 상대 높임은 안 가르치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죄송합니다. 객체 높임을 안 가르치고 상대 높임하고 주체 높임을 가르치겠습니다. 상대 높임하고 주체 높임. 주체, 상대, 주체, 상대. 그럼 주체 높임은 그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고 상대 높임은 내 말을 듣는 청자를 높이는 것이 상대 높임이었습니다. 그렇죠? 객체 높임은 뭐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거였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지원이 우리 현대에서 주체 높임,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어미로만 이야기합시다. 선어말 어미로. 좋나? 시.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시었다. 시를 썼었죠. 과거에도 똑같아요. 주체 높임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를 썼어요. 시. 똑같아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서 주체를 높여줬어요. 근데 이 시가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모음 어미하고 결합을 하면은요 모양이 샤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서술어 사이에 시나 샤가 온다면은 아 이거 주체 높임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하고 오하고 결합해도 샤, 시하고 어하고 결합해도 샤, 무조건 샤였어요. 그러니까는 시, 샤를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시, 옴 결합했다고 합시다. 그럼 뭘로 변하겠습니까? 샴. 샴 보이면은 아 주체 높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건 헷갈리기 별로 어렵죠. 쉽죠. 이거는 헷갈리지 않기 쉽습니다. 자, 상대 높임. 내 말을 듣는 청자를 높이기 위해서 즉 현대어로는 씁니다. 현대어로 씁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선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응? 이라고 읽으면 될까? 응? 요 이음은 읽어야 되는 이음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읽어야 되는 이름이에요. 읽어야 되는 이름. 그래서 응? 하면 되긴 하는데 뭔가 이상하죠. 자, 이 이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씁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씁니다. 근데 이거는 평서문일 때 이가 쓰이는 것이고요. 의문문일 때는 여기 쓰입니다. 이게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 높임이라는 것은 알아채기가 쉽습니다. 얘는 씁니다. 얘는 씁니까? 씁니다. 씁니까? 그 차이뿐입니다.
아직도 이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어디서? 성경에서. 성국이는 성경 읽었으니까 아시죠? 다 안 읽어봤어? 다 읽어봤네. 다 읽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묵시록만 안 읽었고 묵시록 읽다가 좀 일이 있어서 안 읽었는데. 자, 뭐 성경 같은 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뭔 말이야 있나이다. 있나이다 뭔 말이에요? 이가 뭐라고요? 이거예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뭔가 하나이다 나이다 나이다 그러거든요. 과거로 쓴다면 이렇게 썼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성경에는 좀 남아있어요. 성경은 워낙에 보수적이니까는 과거에 있는 말들이 쉽게 바뀌질 않는 겁니다. 바뀌질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알아두시면 중세국어가 끝이에요. 맞나? 왠지 어때요? 16개 많은 것 같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시도 있고 샤도 있고 아니면 시가 샤로 바뀌고. 그러니까 어미는 시밖에 없어요. 주체 높임의 어미는 시밖에 없는데 샤는 자주 등장하니까 알아두면 좋겠다고. 샤라는 녀석이 보이면은 내 주체 높임이 쓰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말한다면은 뭐 시어가 될 수도 있어요. 시어. 시어가 샤로 변할 수도 있고 시오가 샤로 변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샤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주체 높임 쓰였구나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적어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